주식은 보통 떨어지면 손해를 보지만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물이나 옵션 등 해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해지 기능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생 상품. 그렇지만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투기 시장으로 변질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으로까지 불리게 됐고 급기야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오늘 이순영의 이슈타파에서는 파생 상품의 규제와 관련해서 득과 실을 따져봅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파생 상품 실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특히 파생 상품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또 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규제가 또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파생 상품의 동향과 함께 또 과연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금 파생 상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인지부터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일반적인 파생 상품 시장이라 하면 이제 장내 파생 상품과 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그리고 주로 은행들이 참여하는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은 구분이 됩니다. 먼저 장외 파생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BIS 같은 데서 통계를 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630조 달러 정도가 잔액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주식 시장하고 비교하면은 주식 시장 그 630조 달러라는 규모는 주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인데 미국의 GDP 자체가 한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고요. 반면에 장내 파생 상품은 금액으로 그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되게 그 거래 계약수로 통계를 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240억 계약수 정도가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굉장히 많죠. 아니요, 당연히 많죠. 기초자산에 따라서 주식을 기초로 하는 경우, 금리나 외환, 또는 신용 파생 상품, 또 그 외 원자재 파생 상품 이렇게 기초자산을 보면 5가지 종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종류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좀 커지고 있는 파생 상품은 어떤 건가요? 국제적으로는 이제 금융위기 이전까지 신용 파생 상품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에 G20이나 이런 논의에서 신용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코스피 200 옵션 선물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었고요. 직접적으로 파생 상품으로 분리는 되지 않지만은 ELS나 또는 DLS라 불리는 파생 결합 증권의 성장도 괄목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60% 이상 다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생 상품 시장, 글로벌 시장과 이제 대비해서 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볼 수가 있나요?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은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의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 1% 이내로 추정할 수 있고요. 장내 파생 상품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코스피 200 옵션 시장이 워낙 거래량이 활발하기 때문에 단일 종목으로도 세계 최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거래소 순위나 국가 순위에서도 최정상급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파생 상품의 영향력이 계속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파생 상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앵커님 질문에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왜냐면은 파생 상품 시장 때문에 현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여러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분석 결과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논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로 논의가 우려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 금융위기 시 어떤 그 외국으로부터 오는 뉴스가 파생 상품 시장에 먼저 전달되거나 파생 상품 거래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위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는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지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국내 파생 상품 시장 규모가 장내 쪽은 1% 수준 상위권에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자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뭐 개인 쪽, 제가 알기로는 좀 개인 쪽 비중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네, 뭐 다른 외국 선진 시장에 비해서는 예. 개인 투자자의 장내 파생 상품 비중이 뭐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30% 전후인데 예. 뭐 최근에 일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아마 30%대에 있는 시장들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 사례가 많이 부각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판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좀 약간 이제 나쁜 면만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다는 거는 별로 좀 좋지 않은 현상인가요? 어떤 건가요? 뭐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전문화된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정보의 우위를 누리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어떤 손실을 낸다고 한다면은 뭐 그 자체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규제와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도이치방크 옵션 폭탄 사례도 있었고요. 또 ELW 법정 공방 이후에 이런 그 고위험, 고수익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규제는 아무래도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쪽이신가요? 뭐 고위험 고수익 상품 자체를 악마시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그러한 혁신 상품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위험 감내도가 낮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좀 뭐 규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1차적으로는 뭐 불안전 판매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라도 즉 판매 이후라도 어떤 사후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파생상품 거래세 다시 뭐 19대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잖아요. 뭐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파생상품 거래세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에서도 거의 없는 이런 경우를 이런 이제 거래세를 굳이 도입해야 되는가, 왜 도입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도입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죄송한데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생상품 거래세가 이제 뭔지부터 조금만 설명을 주시면. 뭐 파생상품 거래세는 사실 우리가 이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식 매매 시 그 30bp, 그러니까 0.3%만큼의 그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네. 뭐 그와 마찬가지로 그 파생상품에서 매 옵션이나 선물 거래 시마다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자는 것이 이제 거래세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세금은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래세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만 그 수익에 대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개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를 통해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거래 자체 또는 수익만으로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뭐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 거래세, 그러니까 이제 거래할 때마다 뭐 세금을 내자라는 얘기인데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줄인다거나 뭐 이 투기판이 아니라 이제 뭐 좀 활성화된 건전한 파생상품 시장을 만들자라는 그런 하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파생상품 거래세가 그 목적이 어떤 과도한 투기성을 좀 억제하고자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뭐 투기적 거래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위험 감내도가 낮은 그 투자자들의 접근을 좀 통제하고 또 그 어떤 시장의 투명성을 올리는 뭐 이러한 규제 자체는 뭐 더 강화되고 또 예전에 그 도이치 옵션 사태나 이런 것처럼 불공정 거래 부분들을 그 더 선제적으로 적발해 나가고 사후적으로도 책임을 묻는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거래세를 도입하면서 투기가 낮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고요. 더더욱이 그 거래세가 도입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낮아진다면 오히려 그 투기적 요소들, 시장의 불투명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더 강화될 그 부작용도 오히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이 거래세는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 쪽이신가요? 네, 개인적으로 뭐 그 거래세 자체는 어떤 그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뭐 파생상품 거래세가 이제 5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옵션 승수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네. 이제 3월 달부터 시행이 돼서 이번 6월 만기를 계기로 해서 10만 원짜리 옵션은 모두 다 청산이 된 상황이고 이제 50만 원 옵션 네, 승수 맞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득과실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소액 거래가 없어지면서 어떤 그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문제가 네. 이제 과도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었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순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거래량이 줄게 되면 어떤 그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가 되고 결과적으로 가격 발견 기능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뭐 부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국내 코스피 100 옵션 시장이 워낙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거래량이 줄어도 그런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옵션 가격이 좀 비싼 편인가요? 그래서 올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비싸면은 오히려 내리는 게 맞겠죠. 예, 싼 네, 편인지 네.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예. 그 코스피 200의 그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예.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옵션 가격이 비싸진 게 맞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비싸지는 경우에는 이제 미니 옵션이나 새로운 상품들을 발굴해 놓은 사례들은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옵션 승수를 올리는 경우는 주가 지수에 있어서는 없었고요. 예. 반대로 내리는 경우들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좀 어떻게 나타났나요? 옵션 승수를 내렸을 경우 그 내린 이상으로 거래량이 증대되는 효과들이 좀 보고가 되었고요. 예. 드물지만은 그 호주에서 그 채권 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선물에 대해서 옵션 승수를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올린 것 이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를 이제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방안 때문에 작년 7월부터 그 옵션 전용 매수 계좌가 폐지가 된 상태죠. 네네. 이제 1년 정도 된 상황인데요. 그 효과는 어땠다고 지금 평가를 좀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좀 면밀한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개인 투자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는 일정 수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옵션 매수 전용 계좌가 그 폐지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네.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 비중을 한번 좀 줄여보자는 쪽으로 규제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줄어든다면 분명히 시장이 파생상품이 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이 건전한 파생상품 시장을 위해서 개선돼야 될 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개인 투자자 비중 자체를 이제 목적 함수로 잡기는 좀 너무 지나친 단순화라고 생각되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시장의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그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적시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시장의 규율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 투자자의 어떤 그 거래가 그 우선이 되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인들이 그렇게 되면 점차 그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네.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예. 그러면서 참여 비중은 결과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 시장에서 좀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 성공 전략을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그 정보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는 어떤 비전문가가 어떤 요행수를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장래 파생상품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은 지난 2005년 4,560조에서 매년 급성장하며 지난해 전체 거래대금이 일경 6,442조 원이었습니다. 6년 만에 무려 260%가 증가를 한 것인데요. 장외 파생상품 시장까지 합칠 경우에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서 무려 약 7경의 거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 GDP의 약 5,500배에 달하는 것인데요. 자,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 이미 그 거래량만큼은 세계적인 명품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유도하는 세계적인 국내 파생상품 시장, 명품 파생상품 시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순영의 이슈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